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건 빈집뿐. 집이 가장 시끄러웠던 시절. 저는 한때 이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던 그 시절.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첫째가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 먼저 써도 돼? 허락도 없이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 그게 우리 집 아침이었습니다. 6시쯤 되면 둘째가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물만 마시던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늘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하지만 둘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아이가 왜 밥을 먹지 않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7시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셋째가 일어나지 않아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막내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첫째는 동생들 챙기느라 자기 준비도 못하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게 우리 집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겹도록 똑같은 풍경. 그땐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8시, 늦으면 10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다. 응. 첫째의 짧은 대답. 둘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막내만 아빠 왔어? 라며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데워놓은 밥을 혼자 먹으며 TV를 보는 게 저녁 일과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저는 제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따로였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첫째가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라며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가 제가 배울 때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봐. 첫째의 실망한 표정. 그 표정을 외면하고 저는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밤 11시 정도가 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고 아내도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똑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시끄러운 아침, 바쁜 하루, 조용한 저녁, 외로운 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을 위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 풍요로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 시끄러움, 그 복잡함, 그 혼란스러움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음이 언젠가 그리움으로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의 시간은 늘 뒤로 밀렸다. 저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집에서는 늘 마지막으로 밥 먹고 마지막으로 씻고 마지막으로 잠드는 사람.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쓸 줄 몰랐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그 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당신 용돈 좀 쓰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이번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어때? 라고 물으면 저는 늘 나는 바빠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간을 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놀고 있을 때 애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봄날 첫째가 아빠 내일 학예회인데 올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이 있어서 엄마 가시잖아. 응, 알았어. 첫째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익숙한 대답이었나 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학예회 당일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2시 10분. 지금쯤 첫째가 무대에 서 있을 시간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예회 잘하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아빠가 왔는지 계속 확인하네. 그 문자를 보고 회의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늙어가는 얼굴, 그리고 아버지답지 못한 얼굴. 저는 그날 회의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학예회는 당연히 못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첫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학예회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첫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 3반 김지우 합창 우리의 소원. 저는 그 팸플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회 날 저는 야근을 했습니다. 셋째 졸업식 날 저는 출장을 갔습니다. 막내 생일날 저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를 가족보다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를 통해 가족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애들이 살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애들이 공부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아빠 바빠,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업무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미안. 다시 말해봐. 아내가 여보, 듣고 있어? 라고 물으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미안, 다시 말해봐.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어느 날 첫째가 키가 저를 넘어섰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첫째는 웃으며 한참 됐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막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수학여행 사진. 모두 아내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 애들 몇 살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23? 아니 24?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자식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24. 인가? 와, 벌써 그렇게 컸어? 빠르네.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만 느렸을 뿐입니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흘렀습니다. 저만 그 시간 밖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치킨이라도 사가려고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애들아, 치킨 사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저 약속 있어서 나가요라고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셋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막내만 와, 치킨이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막내와 둘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4명을 위해 산 치킨을 둘이서 먹으려니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늦었다는 걸, 아이들은 이미 저 없이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녀 넷 각자의 인생. 첫째가 집을 떠난 건 대학 졸업 직후였습니다. 취업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느 회사야? 첫째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지 않나? 제 질문에 첫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사 근처에 원룸 구했어요. 왜? 교통비도 아깝고 집에서 다니면 되는데. 첫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째는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하나. 24해를 산 흔적이 그게 다였습니다. 항상 몸 챙기고 저는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명절 때, 그리고 아내 생일 때. 저는 첫째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바빠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물어야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는 있니? 연애는 하니? 행복하니? 그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다음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둘째는 달랐습니다. 둘째는 성공했습니다. 대학원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괜찮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둘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둘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둘째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일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둘째에게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일에 빠져 가족을 잊어가는 모습, 돈은 벌지만 시간은 없는 모습,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셋째는 방황했습니다. 대학을 3번 바꿨고 결국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은 500만 원, 나중에는 1000만 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요. 셋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셋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정신 차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셋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셋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내에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셋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사람만 있다는 것, 그것만 알 뿐입니다. 셋째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엄하게 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가장 늦게 집을 떠났습니다. 26살 때였습니다. 아빠, 나 외국에서 일하기로 했어. 외국? 어디? 캐나다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았어요. 언제 가는데? 다음 달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아니, 제가 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막내였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일단 가보려고요. 영어도 배우고 싶고, 돈은? 제가 모은 거 있어요. 더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막내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막내가 캐나다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막내는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다녀와라. 연락해라. 응, 아빠도 건강하세요. 막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아빠, 여기 날씨 좋아요. 아빠, 일 구했어요. 아빠, 친구 생겼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받으며 안심했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더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답은 왔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니고? 응. 몸 조심해라. 응, 아빠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막내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SNS를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맛있는 걸 먹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의 좋아요를 누릅니다. 댓글을 달까 하다가 지웁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자녀.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둘째는 성공했지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멀리 떠나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조금만 더 대화했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결과가 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저 혼자입니다. 아내는 새벽 운동을 나가고 저는 혼자 토스트를 구워 먹습니다. 버터 바르는 소리만 부엌에 울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용한 아침을 꿈꿨습니다. 아, 조용했으면 좋겠다.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함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하던 조용함이 아닙니다. 이건 텅 빈 조용함입니다. 쓸쓸한 조용함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필요합니다. 정막을 채울 소리,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이 흐르는 소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점심을 먹으러 식탁에 앉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 반찬 3가지. 둘이 먹기에도 많습니다. 애들 있을 때는 이것도 모자랐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말없이.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먹기 싫어나 이거 알레르기 있어. 형이 내 반찬 가져갔어. 그런 소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내가 묻습니다. 글쎄, 그냥 집에 있으려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 친구, 그런 게 있었나 싶습니다. 일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은데 만날 친구가 없습니다. 다음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낮잠을 잡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귀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없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발소리, 티격태격하는 소리. 환청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눈을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거실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카톡 없음, 애들이 연락 한 번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 먼저 연락했나? 손가락이 첫째 이름 위에서 맴돕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화면을 끕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핑계입니다.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빠요라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내와 둘이서 TV를 보며 먹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둘째한테 전화 왔어. 명절에는 못 온대. 그래. 회사 일이 많다나 봐. 그렇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릇이 몇 개였을까? 5-6명 분량의 그릇. 국그릇, 밥그릇, 접시, 숟가락, 젓가락. 싱크대가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은 그릇 4개. 금방 끝납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봅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북적이는 가족, 시끄러운 가족.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 뉴스, 주식 이야기. 예전에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채널을 돌립니다.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웃지 못합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TV를 끕니다.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저녁 8시. 예전 같으면 지금쯤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지만 아이들은 없습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아이들 방은 그대로입니다. 첫째 방, 둘째와 셋째가 쓰던 방, 막내 방. 문을 열어봅니다. 첫째 방,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책장을 봅니다. 교과서, 문제집, 소설책. 첫째가 읽던 책들입니다. 한 권을 꺼내봅니다. 어린 왕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쓴 시간이란다. 밑줄 옆에 첫째의 메모가 있습니다. 시간. 저는 그 책을 덮습니다. 다시 책장에 꽂습니다. 둘째와 셋째 방으로 갑니다. 2층 침대가 있습니다. 둘째는 위, 셋째는 아래를 썼습니다. 침대 밑을 봅니다. 셋째의 낙서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언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인가 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막내 방으로 갑니다. 가장 작은 방입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 막내가 초등학생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습니다.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이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잘게라는 말만 남기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안 자고 떠들고 TV 소리 나고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 나고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제 숨소리, 텅 빈 집에서 혼자 숨 쉬는 소리.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나 싶습니다. 조용한 집, 평화로운 노후, 여유로운 시간. 하지만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공허함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 조용한 집에서 저 혼자 웁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예전에 출근하던 시간입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이 시간 예전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하고 아침 먹고 뉴스 보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해가 뜨는 걸 봅니다. 햇살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거실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날립니다. 공중에 떠 있는 먼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 속에서 보입니다. 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현관 옆 신발장. 아이들 신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작은 운동화, 구겨진 슬리퍼.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들. 거실 벽. 아이들 키를 재던 흔적이 있습니다. 연필로 그은 선과 날짜. 지우 6살, 민수 8살, 지영 5살, 서연 4살. 선들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른 흔적입니다. 가장 높은 선은 첫째의 것입니다. 지우 18살.
그 위로는 선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키를 재지 않았으니까요. 손으로 그 선을 쓰다듬습니다. 십몇 년 전 연필 자국.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벽 아래쪽을 봅니다. 셋째의 낙서가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가족 그림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나, 동생. 6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벽에 낙서하면 어떡해? 셋째는 울었습니다. 아내가 괜찮아. 나중에 지우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봅니다. 서툰 그림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6명 모두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반달 모양 입, 웃는 얼굴. 실제로는 별로 웃지 않았는데 셋째의 눈에는 제가 웃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길 바랐거나. 소파로 갑니다. 쿠션을 들어봅니다. 밑에 동전 2개가 있습니다. 막내가 잃어버렸던 용돈인가 봅니다. TV 선반을 봅니다. 사진 액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첫째 100일 사진. 작은 아기.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 저는 30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니. 둘째 돌 사진. 떡을 잡고 있는 아기. 귀여웠습니다. 셋째 유치원 입학 사진. 뽀뽀뽀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막내 초등학교 입학 사진. 커다란 책가방. 작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여러 장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 자랐을 때, 훨씬 커졌을 때. 사진마다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커지고 표정이 변하고 옷차림이 변합니다. 하지만 제 모습은 별로 안 변합니다. 늘 똑같은 표정, 어색한 미소, 불편해 보이는 자세. 사진 찍는 게 싫었습니다. 빨리 찍으라고 늘 재촉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사진들이 전부입니다. 남은 건 이 사진들 뿐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 서랍을 엽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볼펜, 클립, 영수증, 메모지. 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접혀 있습니다. 펼쳐봅니다. 둘째가 쓴 편지입니다. 어렸을 때 쓴 편지.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열심히 일하는 아빠 멋있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민수가. 언제 쓴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아마 아내가 서랍에 넣어뒀나 봅니다. 편지를 오래 봅니다.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둘째는 정말 저처럼 됐습니다. 내에 빠져 사는 사람.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는 사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첫째 방. 책상 서랍을 엽니다. 일기장이 있습니다. 읽어도 될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읽습니다. 오늘 아빠가 안 왔다. 학예회에. 엄마는 왔는데 아빠는 일이 있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슬프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 아빠한테 보여줬다. 아빠는 잘했네 하고 신문을 봤다. 더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또 넘깁니다. 오늘 아빠랑 얘기했다.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그래 그랬구나만 했다. 더 궁금해해 줬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셋째 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열어봅니다. 둘째의 상장이 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우수상, 셋째의 그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 그림 속 아빠는 집에 없습니다. 엄마와 형제들만 있습니다. 구석에 작게 아빠는 회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셋째가 본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가족. 막내 방으로 갑니다. 책상 위에 엽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낸 엽서.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아빠도 오면 좋을 텐데.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서연.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돈이 없어서 여러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뭘 해야 할지, 뭘 얘기해야 할지. 엽서를 내려놓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집안을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았던 흔적.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자라던 흔적.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일터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따로 살았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였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제공했지만 온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첫째에게, 둘째에게, 셋째에게, 막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한참을 웁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놓쳤다. 내가 선택했다. 인정하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어리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연락처를 엽니다. 첫째 이름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문자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씁니다. 지우야, 아빠다. 잘 지내니?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아빠가 살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답장이 올까요? 기다립니다. 10분쯤 지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하는 거니?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 어디서 볼까? 아빠 집 근처로 갈게요. 그래, 고맙다. 아빠가 왜 고마워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전화가 끊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에게도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바쁘지 않을 때 한번 들르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신대. 답장이 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힘들고요. 다음 주쯤 갈게요. 그래, 천천히. 몸 조심하고. 네, 아버지도요. 짧지만 따뜻합니다. 셋째에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전화번호는 있지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아빠다. 침묵이 흐릅니다. 네.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어디서 뭐 하고 있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영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또 침묵이 흐릅니다. 셋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미안해서 너한테 너무 화만 냈던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셋째가 말합니다. 저도 말썽만 피워서 죄송해요.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셋째가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들르렴.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럴게요. 아빠도 보고 싶어. 네.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떱니다. 뭔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막내에게는 카톡을 보냅니다. 서연아, 캐나다 생활 어때?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연락 기다릴게. 사랑한다. 읽음 표시가 뜹니다. 답장이 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흐릅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입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옵니다. 왜 그래? 울어? 아니야. 그냥.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했어? 응. 잘했네.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 저보다 더 많이 늙은 손. 당신도 고생 많았어. 혼자 애들 키우느라. 아내가 웃습니다. 무슨 혼자야? 같이 키웠지. 아니야. 당신이 더 많이 했어. 나는 돈만 벌었지. 그것도 중요한 거야. 당신 덕분에 애들 굶지 않고 자랐잖아. 그래도 이제라도 이러는 게 어디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첫째와 약속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합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입어. 맞습니다. 첫째를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될까요? 식당 앞에서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첫째가 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제 품에 안기던 아기가 아닙니다. 아빠, 왔니?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가까워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요즘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회사 일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대화가 끊깁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한 침묵입니다. 저는 용기를 냅니다. 지우야. 네.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 첫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요즘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 어릴 때 아빠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 첫째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실은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좀 야속했어요. 가슴이 찡합니다. 학예회 때, 운동회 때 아빠만 안 왔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왔는데. 그랬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넷 먹여 살리느라. 그래도 그건 변명이야. 아빠가 선택한 거니까. 첫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일하니까 알겠어요. 쉽지 않은 거. 그래도, 그리고요, 아빠. 응? 저 사실 아빠 닮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그 말 진짜 미안해요. 아빠 마음 많이 아프셨죠? 눈물이 핑 돕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솔직한 마음이었잖아. 근데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아빠가 우리 위해 희생하셨던 거, 그게 사실 대단한 거더라고요. 저는 저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아빠는 5명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제는 아빠를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티슈를 건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좀 감성적이 됐나 봐. 저도 요새 부쩍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둘이서 웃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얘기했습니다. 첫째의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고민 이야기.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첫째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들어주는 것. 헤어질 때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자주 보자. 그리고요. 응? 사랑해요, 아빠.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우야. 첫째가 가고 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둘째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왔니? 들어와. 둘째는 여전히 바빠 보였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얘기하자. 네. 아빠 부탁이다. 오늘만. 둘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둘째가 좋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행복하니? 둘째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한지는 모르겠더라고. 둘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힘든 거 아니야? 힘들긴 한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그대로. 민수야. 네.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아빠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에요? 아빠는 일만 했어.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냈지. 그게 후회돼. 하지만 우리 잘 자랐잖아요. 잘 자라긴 했어. 근데 아빠랑은 안 친하잖아. 그게 아쉬워.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실 아버지랑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야. 연습요? 응. 너랑 대화하는 연습.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둘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마. 결혼했으면 집사람이랑 시간도 보내고, 아이 생기면 같이 놀아주고. 네.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알겠어요, 아버지. 그날 둘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요. 응? 오늘 얘기 고마워요. 아니야. 아빠가 해야 할 말이었어. 둘째가 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그래. 응. 예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이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며칠 후 셋째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셋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아, 어서 와. 셋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들어와. 왜 밖에 서 있어? 셋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영아, 엄마. 모녀가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셋째는 별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냥 긴장돼서. 긴장할 거 없어. 내 집이잖아. 셋째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썽만 피우고. 그만해.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지영아. 네.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요? 응. 아빠랑 너랑 다시 관계를 만들어 보자. 천천히.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 일도 안 풀리고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는 제가 한심하죠? 아니야. 한심하지 않아. 거짓말 마세요. 형들은 다 잘 되는데 저만. 지영아, 사람마다 길이 달라.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 셋째가 울었습니다. 저는 셋째를 안아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네. 그날 밤 셋째는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방에서 다음 날 아침 셋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좋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고마워요, 아버지. 셋째가 집을 떠날 때 저는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아. 아빠 마음이야. 감사합니다. 자주 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올게요. 막내와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막내는 받아줬습니다. 아빠, 서연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화면 속 막내는 밝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어때? 좋아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 다행이다.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해. 무슨 생각? 너희들 생각. 어렸을 때 생각. 왜요? 너희한테 미안해서. 막내가 웃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같이 못 놀아줬잖아. 바빴으니까. 괜찮아요. 아빠가 일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아빠, 나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래. 응.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아빠도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래야지.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사랑한다,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영상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그게 감사했고 동시에 더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첫째와는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습니다. 둘째는 가끔 집에 들립니다. 셋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막내와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 집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조용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여전히 저 혼자입니다. 거실은 여전히 넓고 방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의 조용함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평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벽에 남은 키 재던 흔적을 봅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고맙습니다. 셋째의 낙서를 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귀여웠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사진들을 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비록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 핸드폰을 봅니다. 첫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뜁니다. 혹시 연인? 답장을 보냅니다. 그럼 언제든 좋아. 둘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임신했어요. 눈물이 핑 돕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축하한다, 민수야. 건강하게 잘 낳아라. 셋째가 보낸 사진을 봅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수업 들었어요. 재밌어요. 댓글을 답니다.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막내가 올린 SNS를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해 보입니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오후입니다. 아내가 운동에서 돌아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글쎄,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난 아무거나. 그럼 나가서 먹을까? 좋지. 둘이서 웃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입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봅니다. 빈집입니다. 하지만 정말 빈 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은 아이들의 집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 언제든 쉴 수 있는 집. 저는 이제 압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건 빈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남은 건 빈집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제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후회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시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지금 조용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단체 채팅방을 엽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 메시지를 씁니다. 애들아, 다음 달에 다 같이 모이자. 아빠가 살게. 너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씩 답장이 옵니다. 좋아요. 마이너스 첫째. 갈게요, 아버지. 마이너스 둘째. 네, 아버지. 마이너스 셋째. 와, 진짜요? 저도 갈게요. 마이너스 막내.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서히 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이 집을 다시 채울 테니까요. 웃음소리로, 대화로, 사랑으로.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건 빈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남은 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집은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삽니다. 여전히 조용한 이 집에서.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아버지니까요.